안녕하십니까.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인사 몇 분이 참석하셨는데 이따 다시 소개해드릴 거지만 발표하시는 우리 메타 대정책 허욱 부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스노우 내부제 CISO인 김병샘님께서 참여하시고 또 그리고 토론으로 정보통치정책연구원 김현수 연구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파악된 건 김영훈 의원, 김지영 의원, 신민수 의원, 윤영미 의원, 이동규 의원, 이옥연 의원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럼을 진행하기에 앞서 10월 7일자로 새로 부임하셔서 부임하시자마자 국정감사에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고학수 개인정보보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새 위원장 고학수입니다. 10월 7일 금요일에 임기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딱 일주일 만에 국정감사를 가서 그 다음날 신문 기사 보니까 무슨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가 이런 곳이 이런 걸 하는 곳이라는 걸 이제 새롭게 깨달았고요. 아무튼 제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 익숙한 여러분들 또 새롭게 뵌 분들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응원군이라고 믿고 또 여러 가지 도움과 자문을 주실 이런 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자료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종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개인정보 미래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포럼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처음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포럼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 중요한 어젠다를 논의하여 개인정보 미래 전략 2030을 도출하고 지난달까지 디지털 플랫폼 정보와 개인정보 이슈를 다루었다고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위원회 앞에 과제가 산적합니다. 앞으로 논의하게 될 미래 산업과 프라이버시의 조화, 미래 사회 변화와 국민 개인정보 안전, 글로벌 데이터 이슈 이런 이슈들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과제를 다루는 포럼에서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제언들은 개인정보위원회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래포럼이 성공적인 자문위원회로 이루어지도록 저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위원회 직원 모두 열심히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포럼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과 격려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월 29일에 있었던 3차 미래포럼 결과 보고를 우리 최경진 혁신지원단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특히나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 사업 과제, 특히나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설명을 좀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그런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신원 확인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인증 서비스 관련된 그런 통합 인증 이런 내용도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요.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그런 스마트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원대한 포부도 함께 들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 중에 하나로서 예를 들면 지갑24 같은 전 국민한테 디지털 지갑을 발급해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신분증과 또 인증수단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개인화된 서비스에 대한 그런 청사진도 들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위원이신 김희식 위원님께서 개인정보 이슈의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저희가 여러 차례 또 저는 여러 군데서 들었었지만 완전한 해결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좀 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설명 주셨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개인정보를 하나의 안전한 곳에다 모아놓고서 꺼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게 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상호 운용성 증진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식별과 승인 인증에 대한 이슈도 해결하면서 안전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과 또 지정 토론이 있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서 이제 인권 내지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유의 사항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특히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청사진을 보면 정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혁신을 촉진하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이 있는데 그런 비전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모이는 빅브라더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엔에서 나온 그런 각종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 있을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관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민간협력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도 특히 공공마이데이터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적법 처리 근거가 있으면 되지만 그러나 정부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민간 스타트업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기술 혁신 부분의 비즈니스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의 그런 혁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외에 이제 일반적인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소외계층이 그러한 정보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소외계층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는 이슈를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지향하는 편익 및 행정 효율성과 인권 및 프라이버시가 적절하게 조화되는 그런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위해서 편익 대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체를 도입하는 것이 유의미하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민, 그 다음에 공익을 추구하는 관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절차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근거 내지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성공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아무래도 데이터 거버넌스로의 중심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그러한 중간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셨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감을 하시는 그런 토론이 있으셨습니다. 전차 보고는 이거로 마치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미래 포럼이 아시다시피 미래 포럼과 밑에 소연구반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 출범한 이후로 소연구반이 약간 아직은 좀 활성화가 덜 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무국에서는 이제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연구반에서 각자 이제 할당되고 또 참여하고 계시는 그 소연구반에 대해서 하반기 나아가서 내년까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실제 좀 더 유용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결과 보고 고맙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결과 보고를 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소요연구반 반장님들께서 빨리 유치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또 시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연구반에서 사실 실질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발제 2분, 그리고 지정 토론 2분,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는 전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간을 관리를 못한 제 책임도 있긴 하지만 이 워낙 좋은 내용에 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시간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발제는 각 15분씩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정 토론은 각 10분씩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욱, 제 옆에 계신 허욱 메타 대외정책 부사장님께서 책임 있는 메타버스의 개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허욱 메타에서 대외정책 부사 총괄하고 있는 허욱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미래 포럼에서 훌륭한 논의를 하시는 과정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메타버스 비전과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윤정수 의장님, 고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장님께서 지금 15분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급하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또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서 기업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이미 비슷한 내용을 보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은 비슷한 내용을 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메타버스 저희 회사의 비전과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미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metaverse. I want to share what we imagine is possible. Yeah. The experiences you'll have, the creative economy we'll all build, and the technology that needs to be invented, as well as how we're going to all do this together. You're here! The next platform and medium will be even more immersive. Like a shop. Some call it skill. Keep talking. An embodied internet where you're in the experience, not just looking at it. And we call this the metaverse. The metaverse. The metaverse. Everything we do online today, connecting socially, entertainment, games, work, is going to be more natural and vivid. Whoa, that's a little too realistic. Now this is more my style. We believe the metaverse will be the successor to the mobile internet.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almost anything you can imagine. All right, perfect. Boy. Oh, hey, Mark. Hey, what's going on? Hi. What's up, Mark? This place is amazing. The feeling of presence. This is the defining quality of the metaverse. You're going to really feel like you're there with other people. You'll see their facial expressions, you'll see their body language, maybe figure out if they're actually holding a winning hand. All the subtle ways that we communicate that today's technology can't quite deliver. I knew you were bluffing. Avatars will be as common as profile pictures today, but instead of a static image, they're going to be living 3D representations of you. Beyond avatars, there is your home space. Your home is your personal space from which you can teleport to anywhere you want. Koi fish that fly? That's new. This is wild. The metaverse isn't something we're building so much as it's something we're building for. Across the industry, we need to bring that same imagination and commitment to building for interoperability, openness, safety, and privacy as we do for all the other product aspects of the metaverse.
these have to be fundamental building blocks, just like the other software and experiences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Our hope, though, is that if we all work at it, within the next decade, the metaverse will reach 1 billion people, hos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digital commerce, and support jobs for millions of creators and developers. We are fully committed to this. It is the next chapter of our work, and we believe for the internet overall. Beyond the constraints of screens, beyond the limits of distance and physics, beyond any one company, and that will be made by all of us. And I'm just incredibly energized to be on this journey with all of you. 먼저 그 메타버스의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뭐 최근 한 몇 년간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듯이 뭐 가상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3D 게임, 뭐 디지털 트윈 등 이제 메타버스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메타버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메타버스가 우리의 일상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 상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어떤 뭐 일각에서는 메타버스가 뭐 별거 아니다, 뭐 소문만 많은 잔치였다, 또는 뭐 혹은 뭐 심지어는 사기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사실은 AR, VR, MR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의 발전으로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을 바탕으로 뭐 수많은 이제 스마트폰 앱들이 개발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회사들에서 VR 헤드셋을 가지고 3D 게임이나 또 다양한 가상현실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 VR을 혼합한 혼합현실 믹스 MR이죠. MR을 이용해서 또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포괄적인 서비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해석이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진화된 인터넷으로 저희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에 저희 회사 CEO의 뭐 비디오에서도 잠깐 표현되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넥스트 컴퓨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지금 현재 모바일을 넘어서는 인터넷을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인터넷으로 정의를 하고요. 뭐 그렇게 이렇게 메타버스를 사실은 지난해 저희가 회사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을 하고 메타버스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무엇이고 그를 위해서 어떤 비전이나 로드맵을 그려 나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약간 좀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메타버스를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지속적이고 동기화된 환경 그리고 인터넷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화된 공간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먼저 물리적 현실과 가상 세계가 동질화된 환경, 즉 가상의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리적 공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상 공간에 있는 사람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있는 부분이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는 컨텐츠를 뛰어넘어서 몰입할 수 있는 체화되는 인터넷, 단순히 어떻게 뭐 접속하는 로그인하는 인터넷이 아닌 점핑하는 체험이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저희는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하고 뭐 이런 메타버스는 사실 별도의 모니터나 스크린 없이도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다양한 뭐 디바이스,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이든 앱이든 컨텐츠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넘나드는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하나의 기업이 뭐 개발한 기기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가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이 어디든 어느 인터넷이든 접속이 가능하듯이 메타버스 또한 어떤 서비스에도 상호 이렇게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반이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어떤 라이브 공연을 메타버스 상에서 보고 또 그 메타버스 공연을 또 기념하거나 더 나가서 즐기기 위해서 또 그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서 그 친구와 뭐 뒤풀이 파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상호 운용성의 이제 예로는 저희는 사람 또는 뭐 공간의 상호 운용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실과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플랫폼뿐 아니라 현실과 가상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저런 벽화 같은 그림을 가상현실에 구현을 하거나 또 그 가상현실에 있는 어떤 그 컨텐츠를 현실에 이렇게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리적 공간에 내가 어떤 가상 공간에 있는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슬라이드가 하나 빠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가 아직 뭐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 메타버스 관련한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그 VR 디바이스인 퀘스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에게. 그리고 AR 플랫폼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자유롭게 AR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즐길 수 있는 스파크 AR이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마련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뿐 아니라 사실은 그 플랫폼 측면에서도 저희가 서비스로는 이제 호라이즌이라고 대표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호라이즌이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뭐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호라이즌 월드라는 플랫폼도 있고 또 내 가정에서 홈페이지처럼 내 가상 공간에 집을 꾸며서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간략한 게임을 하거나 또 소셜 미디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호라이즌 홈이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협업을 위한 호라이즌 워크룸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호라이즌 워크룸만 베타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현장감 있는 이렇게 저희가 2D 화면에서 줌으로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몰입감 있는 협업 회의 시스템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커넥트라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기술 개발 발표회에서 저희가 신제품을 개발해서 퀘스트 프로라는 하이엔드 VR 디바이스를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이전에 이렇게 저희가 개발했던 VR 디바이스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사람의 아바타를 구현할 수 있고 표정을 구현할 수 있고 또 실제 가상 공간과 현실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AR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 화면은 저희가 얼마 전 발표 전에 저희가 잠깐 이 기계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조금 블러 처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VR 디바이스를 쓰고
현실 그러니까 AR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입니다. Full color pass-through version will only be available on Cambria, but you can try it on Quest soon through AppLab. This is just the beginning for mixed reality. Imagine being able to pull up your perfect workstation with as many screens as you want anywhere you go. Or working out with a virtual instructor who gets beamed into the room with you. Presence Platform lets you do all that and more. And soon we're releasing it so any developer can build these kinds of experiences. And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what you do with it. 그리고 그 가상 공간 또는 뭐 이렇게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사실 게임 또는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분야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물론 게임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 컨텐츠가 메타버스 또는 가상 공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긴 합니다만 사실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연구 분야에도 활발히 이미 사용되고 있고 저희도 이런 분야에 메타버스 관련한 서비스들이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메타버스를 어떤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제품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책임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비디오에서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메타버스는 특정 회사나 뭐 특정 어떤 제품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화된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참여자들이 사실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를 저희 회사가 독점적으로 어떤 그 개발을 한다거나 전유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은 이제 참여자들이 기업을 포함한 참여자들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논의도 하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비디오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우리가 어떤 체화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아직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 5년에서 또 길게는 10년,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런 그 기업뿐 아니라 전문가, 정부 또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들이 합쳐져서 앞으로 더 나은 메타버스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어쨌든 그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메타버스를 개발하면서 큰 4가지 원칙을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일단 영어로 사실 표현하면 더 쉽긴 합니다만 그 기술에 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Never surprise people이라는 건데요.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필요한 통제 수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최우선으로 그러니까 뭐 저희가 비즈니스나 어떤 특정 그 서비스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고 또 인클루전이죠. 모두에 대한 배려.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가 특정 집단 또는 특정 계층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성별이나 종교나 또 나이나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넘어선 넘어서서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이런 원칙하에 메타버스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이제 주요한 과제로 일단 크게 4가지 분야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가 실제 우리 사회,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이용자 및 참여자들에게 어떤 경제적 기회를 줄 수 있고 그게 또 어떻게 상호 운용될 수 있을지를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관심사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만 메타버스 상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상에서 뭐 또 다양한 컨텐츠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보신 뭐 경우도 있겠지만 메타버스는 사실 지금 우리 2D 화면에서 보는 어떤 컨텐츠가 아닌 그거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컨텐츠 또는 행동과 관련된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전 세계 다양한 전문가들과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 나갈 거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 공정성이라든지 또 어떤 많은 분들을 이렇게 메타버스 상에 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나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분야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 다양한 뭐 연구기관, 전문가, 또 정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또 우리가 같이 뭐 고민해야 될 부분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Q&A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넉넉히 못 드렸는데 Q&A 때 의견을 그때 또 피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김병섭 스노우 네이버 제트 CIO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와 이슈입니다.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제트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하고 계신 김대욱 대표님을 이제 보조해서 정보보험 및 개인정보 보호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이제 김병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주관하시는 미래 포럼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대외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자료 준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발표가 또 미흡하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메타의 호 부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메타버스에서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페토에서는 어떠한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제페토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는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실제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도 같이 융합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현실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현실 세계를 동일시하거나 또는 이제 이를 변형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 또한 아바타를 이용해서 확장 가능한 세계관을 구성하고 또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화폐라는 것이 존재해서 생산과 소비 등이 가능한 세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AR 라이프 로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울 세계에서 현실을 투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가상 세계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마 게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고 있고, 다만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메타버스가 가상 공간에서만 활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이용자를 투영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면서 과연 메타버스에서는 어떠한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는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나를 가상 세계에 있는 아바타를 투영해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바타가 가상 세계의 아바타가 현실의 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아바타의 소유주가 정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 또는 이 아바타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생체 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체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생체 인식 정보로 분류가 되고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바타의 표정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표현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생체 정보, 둘 다 이제 개인 정보의 분류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계정을 생성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SNS 계정을 연동하면서 제공하는 정보, 또는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제공하는 이제 결제 관련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서비스를 메타버스 상에서는 이제 모든 기록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활동 기록들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 등이 이제 활용될 수 있고요. 또한 이용자가 이제 각종 본인이 활동한 곳들에 대해서 문의하면서 수집되는 연락처 정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이러한 온라인으로 남는 이용자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용자의 행위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이제 파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페토는 네이버 Z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페토는 이제 모든 이용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혹은 본인이 만들고자 싶은 이제 세상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들로 구성된 서비스이고요.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현실 세계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페토라는 서비스 안에서 월드라는 세계를 구현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아바타를 꾸미고 특정한 활동을 하면서 얻는 이제 메타버스 내 재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에서 말하고 있는 기능들이 많이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린 이후에 좀 너무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자료를 좀 수정을 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여기 반영되진 않아서 제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자료는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페토는 이제 약 3.5억 명 이상의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생성되고 있는 컨텐츠는 약 60억 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현재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고요. 제페토를 좀 나타내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하면서 현실에 있는 본인과 동일한 표정을 짓도록 할 수 있는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아바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이제 공간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공간에서 놀이를 한다거나 혹은 아바타를 활용해서 영상을 통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다거나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이용자가 직접 생성할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서로가 만든 가상 세계 안에서 각종 콘텐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아바타를 꾸미거나 월드에서 재화를 활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 바탕으로 게임 내 재화를 일정 수준 이제 취득하게 되면 이를 현실에서의 금액으로 환전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크리에이터 분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페토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메타버스에서 수집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이용자의 행위를 이제 분석하는 이제 프로파일링을 통한 정보는 활용하고 있지 않고요. 생체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본인을 식별하는 용도가 아닌 아바타의 표정을 이제 매핑해서 아바타의 표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메타버스 아마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들에서도 아바타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이제 따라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현을 많이 할 텐데요. 저희하고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바타를 생성을 할 때, 얼굴을 따라 만들게 할 때 이용자가 이제 사진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사진을 제공하게 되면 이 사진에서 사람의 얼굴이 어디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이 얼굴에서 특징이 되는 정보,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 숫자 체계로 이제 점들을 찍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찍어서 세 번째 이제 내용이 보이는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얼굴이 사진이 빠진 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 정보를 실제 자기가 만든 캐릭터에 이제 더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웃거나 웃으면 캐릭터가 따라가는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는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이 마지막에 하나가 있긴 한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왼쪽에 있는 건 제가 실제 사무실에서 저희 제페토의 사진 촬영하는 기능을 써서 지금 찍은 사진이고요. 이용자는 실제 자기 얼굴을 찍지만 제페토에서는 이제 본인이 선택한 아바타 얼굴로 변환을 시켜서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바타를 가상 공간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제 얼굴 표정에 따라서 이제 아바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런 실제 표정을 이제 카메라를 보고 찍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촬영하는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점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아바타에 입혀서 실제로 아바타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구현된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가 본인의 표현을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각종 서비스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도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제페토 서비스를 쓸 수는 있지만 다양한 기능을 쓰려고 하면 회원 가입을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정을 연동하거나 생성을 할 때 이용자가 이제 제공하는 정보들이 있고요. 이러한 정보는 이제 이용자가 제공하는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타를 생성하게 되면 이제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서 나를 나타내는 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이용자가 본인이 이제 아바타에게 부여하고 싶은 가상의 정보를 넣는 형태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게임 내 아바타를 꾸미거나 특정한 이제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사용되는 이제 재화나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PC 웹 환경에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입력하는 정보나 제공받는 정보와는 좀 다르게 저희는 구글이나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성격히 쓰다 보니까 제공받는 정보가 영수증에 관련된 정보, 어떤 아이템을 어떤 구매 목록을 어떤 이용자를 하더라도 숫자든 일련 번호를 받아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용자가 본인의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식별하고 있는 값을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판단을 해서 이제 개인정보가 수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궁금해하실 이제 어떤 정보들을 제페토에서 다 수집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제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아바타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혹은 아바타를 통해서 영상을 본다거나 혹은 각종 월드라고 불리는 이제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가는 기록들이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화면에 보면 하단부에 있는 이제 그 알록달록한 그 화면이 있는데 이게 병무청에서 저희 제페토 월드에 본인들의 이제 그 영상을 그 체험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구현한 가상의 월드이고요. 이제 신세대 장병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입영 체험 이제 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이제 플레이를 했던 영상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런 월드를 이제 직접 만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자들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간을 만드신 분의 월드에 방문을 해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이제 컨텐츠, 이 안에 뭐 정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포스터를 출력을 해서 벽에 이제 대자보 형태로 붙여서 지금 홍보하는 것들을 현재 월드라는 이제 환경에서 진짜 실제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용자가 현실 세계에서 나가서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OX라는 이제 게임 형식을 이제 도입을 해서 선택을 하면 이제 다음에 정보들을 보여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모든 활동들을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용자들의 행위를 어디까지 추적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정보 측면에서 좀 민감한 이슈들이 있어서 그냥 저희는 이제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제한되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 조치를 위한 용도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를 포함해서 또 유사한 서비스들을 보면서 좀 개인정보로 판단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라든지 좀 각종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확인했던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페토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바타를 생성할 때 본인의 실제 얼굴이 담긴 사진이나 혹은 가상에 합성된 사진들을 이용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의견을 이제 여쭙고자 이제 이슈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왼쪽에 여성분의 얼굴이 4개가 있는데요. 이제 상단에 있는 얼굴 이제 2개의 사진은 이제 요즘 핫하다고 하는 이제 유진스 하는 이제 걸 그룹 아이돌 그룹의 멤버 2명이고요. 이 2명을 저희가 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하단의 왼쪽에 이제 그 얼굴이 하나가 나오고 또 하단의 오른쪽에 얼굴이 하나가 나옵니다. 다만 위에 있는 2가지 사진은 각각 개인의 얼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개인정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2개의 얼굴을 합성해서 왼쪽은 반반 얼굴을 섞었을 때 나오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하단의 오른쪽 사진은 오른쪽의 사진을 기준으로 왼쪽을 90% 정도의 비율로 합성했을 때 나오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아니면 이걸 이용자 컨텐츠로 봐야 되느냐 아니 합성된 사람의 개인정보라고 하면 누구의 개인정보로 봐야 되느냐 이러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얼굴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서 3D 아바타로 만들 경우에 이것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느냐 혹은 본인의 얼굴을 가깝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제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 회사들은 그에 맞게 좀 더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아바타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생성된 아바타들은 개인정보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 사진에서 그냥 아바타 생성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은 아니지만 이제 3D로 환원시킨 부분이고요. 하단에 있는 이제 여성분의 사진은 이제 가상인간 이제 롯제라고 불리는 가상인간이고요. 실제 이용자들도 본인의 이러한 형태로 이제 아바타로 만들어서 경제 활동에 향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쓰게 되면 이걸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봐야 할지 사업자 입장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제의 하나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한국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120개 국가에서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실제 범죄 행위들이 이제 현실의 범죄 행위들이 가상 공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그리고 이제 성추행, 이러한 이제 범죄 행위가 전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 때문에 한국의 경우에는 적법한 법령의 내용이 나와 있거나 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발부가 되면 저희가 적정성을 검토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협조를 위해서. 근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해외에서도 성추행이나 각종 범죄 사실들이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들이 저희에게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데 제페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 Z가 한국에 있고 관련된 이제 시설들이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수사기관들은 해외법을 기준으로 저에게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법과 한국의 법이 상충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비춰지면 시급한 상황에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좀 간주될 상황이 있어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상충된다라는 날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동일하게 해외에서도 생명이 위급하거나 긴박한 상황에서는 제공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법 조항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해서 그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서 정식 채널로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보가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총기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테러라든지 혹은 성추행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민감한 이슈가 있어서 사법기관한테 정보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스탠스를 저희가 취하게 될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것을 방조했다라는 이제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아동이라든지 성추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보고 의무를 플랫폼에게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간에 주고받았던 사진이라든지 채팅 내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서 필터링을 해서 정보를 확인해서 저희가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용자 동의 없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서 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선제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필터링 하기 위한 정보조차도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에 보내서 정보를 확인하고 필터링 할 수가 없다는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거나 혹은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게 되는 법인들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상에서만 발생하는 이슈는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고려를 해야지 좀 더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혹은 이제 저희가 사법 공조라든지 혹은 이제 외국의 이제 법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는데 어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고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고려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들 정리해 주셨고 특히 해외 쪽하고 이제 관련해서의 또 문제점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지정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 10분 범위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키스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저는 올해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만드는 그런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 프라이버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 오늘 이렇게 업계분들 또 전문가분들 끝까지 남아서 제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국내외 어떤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이슈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윤리 원칙에 어떤 내용을 넣을까를 조사하다 보면서 가장 많이 부딪힌 거는 계속 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이 메타버스라는 서비스 자체가 이제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아바타가 들어와서 이제 현실과 이제 똑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 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바타의 그런 말과 행동, 표정, 몸짓 막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장착하는 아이템 이런 것이 굉장히 퍼스널한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좀 생체 정보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XR 기기를 이용해서 기존에 수집하지 않았던 그런 생체 정보가 다량으로 수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여기 좀 죄송하긴 한데 약간 메타라는 사업자가 그동안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좀 어떤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미국 이용자들은 압도적으로 이제 그게 좀 굉장히 우려된다. 메타가 메타버스 성공하면 프라이버시 우려가 좀 된다. 막 이제 이렇게도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개발자들도 스스로 법적 리스크 최상위는 개인정보 보호다. 라고 했는데 다만 이 추세가 최근 들어와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1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유는 스스로 말하기를 그 리스크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생체정보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율규제를 하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리스크를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또 이제 계속 연속된 조사인데 계속 자율규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율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뭐 입법을 하든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든 이런 걸 하면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불신이 좀 줄어들면서 더 개발자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프라이버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는 이제 제가 이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이용자들은 또 어떤가 봤을 때 역시 국내에서도 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특히 윤리원칙 만들면 이게 1순위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페이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 메타버스 한정타사 조사를 한 건데, 그래서 개인정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먼저 이렇게 1위가 나오는데, 글로벌 최근 비교를 보면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어떤가 보면,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신뢰, 미래를 더 좋게 만들 것이라는 또 평균보다 또 훨씬 높아요. 근데 또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또 거의 막 1, 2위로 또 우려를 하고, 이용 의향은 높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싶고 이 서비스가 좋을 것 같아서 이용은 하는데, 그리고 스스로도 막 이제 개인 프로필을 막 공개도 해요, 잘.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이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생체 인식 관련돼서도 이제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 글로벌 비교를 보면 굉장히 생체 인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그게 뭐 범죄를 예방하고 그 유권자 등록하고 이런 좀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생체 정보의 근데 수집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에서는 거의 저는 필수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인터넷 서비스하고 차별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몰입감인데, 현실과 거의 유사한 몰입감 이런 것일 텐데, 그럴 때에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생체 정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개보법상에서의 이 생체 정보의 위치가 무엇일까? 우리 생체 정보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게 뭐 시선, 뭐 뇌파, 생체 신호 이런 것들이 막 다량으로 수집될 것이다라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개인정보법상의 생체 인식 정보 내지는 생체 정보, 뭐 민감 정보, 하다못해 개인 정보일까? 저는 이제 한번 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보위에서 이 가이드라인도 내신 것도 보고 했는데, 일단 그 좀 업계에서 이제 많이 좀 이용을 한다고 하는 그 자율기구에서 발표한 그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걸 구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이 시선, 뭐 눈 깜빡임, 홍채 특성, 얼굴 속성 이런
엑셀 기기를 통해서 포착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원본 정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추론되는 것들이 이제 생체 인식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어떤 이 사람의 이제 특징적인 정보일 텐데요. 물론 이 중에는 민감 정보도 있을 수 있죠. 인종인 건강 이런 민감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통틀어서 우리 법상의 그 생체 인식 정보에 그 준하는 수준으로 다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우리 법상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징 정보 중에서도 생체 인식 정보만이 그 생체 인식 정보고, 여기에서 이제 추론되는 정보 중에서 이제 민감 정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원본 정보든 특징 정보든 그냥 개인 정보라는 게 제 가이드라인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다 개인 정보일까라는 생각도 좀 약간 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6페이지 보시면 이건 상당히 행태 정보, 기존의 행태 정보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제 그게 굉장히 훨씬 더 이제 취향을 이 사람의 취향을 되게 식별하기가 훨씬 이제 쉬워진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태 정보와 매우 유사하다. 그럼 그동안 행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국내외적으로 규제를 해왔느냐? 그러면 사실 개인 정보인지 불확실하다 스스로. 그렇게 저는 국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 없이 그냥 행태 정보를 이용한 특히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정보들을 다 수집한다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업계도 스스로 아까 그 글로벌 자율기구가 만든 가이드라인도 그냥 다 전부 다 민감 정보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것을 행태 정보처럼 어떤 따로 별도의 어떤 그런 보호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메타버스가 아까 차세대 인터넷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플랫폼 그 고착화된 경쟁 구도, 특히 구글, 애플의 양강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또 기회거든요. 그래서 경쟁과 혁신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생체 정보는 이런 서비스 몰입도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맞춤형 광고에 이용될 그런 가능성이 큰데, 이게 왜냐하면 행태 정보랑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규제, 만약에 어떤 자율규제든 어떤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한 규제가 들어가는 게 기존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되게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정보 보호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그게 개보법이 경쟁 혁신까지 촉진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실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정책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떤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기적으로 앱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애플에 굉장히 종속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따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이제 좀 개정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생체 정보를 좀 더 거의 특별하게 고려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좀 이런 측면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 고맙습니다. 국내와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인식, 그리고 생체 인식 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간 정보 이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행태 정보하고 유사한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과 혁신에 대한 영향도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또 지정 토론자이신 박민철 의원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현정 법률사무소의 박민철입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맡게 됐는데요. 제목은 일단 메타버스 산업과 개인정보 규제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산업이 계속 확장되면서
그렇다면 개인정보 규제 방향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의 관점에서 좀 살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규제들이 어떻고 그 규제의 방향들은 어떻게 지금 설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인정보도 어떤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된 정부 정책들이 뭐 아주 쏟아져 나왔는데요. 보면 국정과제의 그 왼쪽의 목차들을 보면 많은 목차에서 지금 주요 내용으로 메타버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규제 체계는 명확하게 자율규제 체계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 그다음에 법제도를 위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교육부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지금 산업 정책적인 방향을 정부가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법안들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메타버스 관련된 법인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그다음에 뭐 가상융합 경제발전과 관련된 법,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본법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거, 그다음에 메타버스 내에서 성범죄 관련된 문제가 많이 제기되면서 성범죄 관련된 개정안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법률 요건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기를 요건으로 써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바타에 도대체 그게 어딨냐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개정안들의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한번 그 메타버스 관련된 기본법의 내용을 간단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주요 내용으로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면 왼쪽에 구분을 보면 일단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을 많이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산업진흥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관련된 보호 규정들을 일반적 선언적 규정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선언을 했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왼쪽과 오른쪽 두 의원의 안들을 보면 가상융합 사업자 또는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되겠죠. 이 경우에 보면 뭐 행동 강령을 제정하거나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또는 필요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이제 의무들을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메타버스도 가장 이제 그 플랫폼 중심적인 서비스가 될 텐데 그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이런 책임과 관련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책임들, 플랫폼사의 책임, 일반적인 책임, 이 부분이 상당히 아마 관심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되는지가 하나의 큰 이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그 OSP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판례가 기본적으로는 있고 따라서 저희가 뭐 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방조 책임을 묻고 있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최근에 또 그 대법원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그런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도 변경돼서 나왔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고 메타버스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면 그러면 그 중간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그 추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저작권과 관련된 건 링크를 걸었는데 링크가 원래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 링크 건 것도 결국은 방조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들이 계속해서 좀 메타버스와 같은 서비스 확대가 있으면 강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명백하게 이 두 번 법안도 규제와 관련해서 자율규제 체계를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고 내용 그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저는 규제의 쟁점을 그냥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서비스의 특성, 서비스 내용과 관련해서 게임 규제. 두 번째는 그 현실의 세계를 그대로 사실 활용해서 가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현실에 나와 있는 저작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저작물들을 따라서 저작권 규제 문제. 그다음에 데이터를 사용하고 거기에 내가 실제 그 가상 세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규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과 관련된 규제를 보면 저 핵심 표지라고 나와 있는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게임이라는 건데 메타버스가 게임이 돼버리면 게임과 관련된 등급 분류 규제, 그다음 뭐 저희 과몰입 규제, 그다음에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뭐 환전 시스템이 있는데 환전 시스템은 사행성이 있으면 게임에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에서 그런 환전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돌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의 메인 규제가 게임에 해당되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어떤 규제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지를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지금 보면 검토에서는 뭐 입법조사처의 조사 해답서나 분석을 통해서 보면 입법조사처는 애매하게 답은 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과 게임은 다르다. 그런데 플랫폼 게임도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답으로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저희가 보니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싸이월드에서 미니라이프라는 그 조그만 애가 막 움직이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게임으로 분류가 했단 말이에요, 보면. 그렇게 되면 메타버스의 상당한 부분들이 기존의 미니라이프 같은 서비스를 분류한 것들을 보면 게임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다. 근데 한 10개의 유사한 서비스 중에 2개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개는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는 게임이가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자체 등급 분류에 따라 가지고 게임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게임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게임인지 여부에 대해서 규제 방향이 좀 설정돼야 된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뭐 가장 기초로 해결해야 될 것이 결국엔 그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의 배경, 그러니까 건축물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건축물을 사용하게 됐을 때 건축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가상 세계를 꾸밀 수 있는 기본이 사실은 진행되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규제 방향 어떻게 정할 것이냐? 과연 그 메타버스나 신기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물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규제를 바라봐야 되냐. 이게 또 해결돼야 되는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의 건축물과 관련된 것은 건축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도 있죠,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가상세계에 옮기는 거는 복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제 그 논의가 있고요. 따라서 건축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의 배경을 쓴다면 이걸 복제라고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정이용이나 또는 파노라마의 자유 이런 원칙을 들어가지고 이걸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정경쟁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위반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그 골프존에서 그 골프 코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 거기서 대법원 판례에서 부정경쟁법에 반한다라고 해서 손해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정보 쪽으로 넘어오면 그럼 개인정보 뭐냐 이렇게 하면 아까 생체정보 말씀하셨고 생체정보 중에는 이걸 과연 민감정보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고유식별 정보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냐 여부와 개인정보 여부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상의 현실에서 메타버스에서는 내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시점에 누가 이거를 사용하게 되고 누가 어떤 식의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그게 굉장히 혼재돼서 사용될 수 있다. 이번에 뭐 맞춤형 광고에서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누가 도대체 수집을 받고 그걸 이용하고 누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기가 어려워지면 지금의 현행 체계로 해석해가지고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형식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시면 메타버스 산업 발전과 규제 완화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저작물과 관련해서 이거 이제 국가 데이터 정책위에서 발표한 거죠 보면 규제 개선의 과제로 몇 가지를 넣으면서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정비 이렇게 하면서 AI 학습 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에는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명확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죠. 물론 뭐 단서를 좀 달았습니다. 보면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될 수 있느냐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AI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저작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와 논의들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앞에 말씀드린 저작물이 이제 순서를 바꿨는데요. 저작물이 아닌 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문체부와 과기정통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30 부산 엑스포에서는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개의 큰 메타버스와 관련된 세 개의 큰 규제 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AI 학습물과 관련된 저작물들을 이용하는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그다음 두 번째 게임과 관련된 규제들이 적용되면 메타버스 자체가 한 걸음 나아가기 쉽지 않으니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게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 이렇게 규제 방향들이 설정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개인정보도 이제 사실은 규제 방향과 보조를 같이 맞춰가지고 실제로 하도록 노력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뭐 개인정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해석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아니다라고 보기 어렵다면 그러면 저희가 형식적으로 어느 시기에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정당한 이익이나 그런 개념들을 추가 넣거나 또는 추가적 이용과 관련된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규정들을 저희는 좀 실질화를 좀 더 확대해서 이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규제 방향이 메타버스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든 와이프든 내가 뭐 친구들하고 어디 좀 놀러 가도 돼? 이렇게 물으면 뭐 가고 싶으면 가. 이렇게 대답하면 가지도 못하고 이게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규제가 마치 약간 가고 싶으면 가 하는 그런 규제의 느낌을 주고 있는 느낌이어서 물론 이제 뭐 결혼 생활에서는 가고 싶으면 가 그럼 가죠. 연애는 안 가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보통 가긴 합니다만 근데 그 규제가 교수님 꼭 가시고요 보면 그래서 규제 방향이 조금 이제 실질적인 내용으로 조금 논의가 돼서 구체화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개인정보도 우리가 정당한 이익이 뭐냐, 추가적 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케이스를 계속 집어넣어서 메타버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정해가지고 조금 풀 수 있는 쪽으로 논의가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 고맙습니다. 메타버스의 이슈들을 저작권하고 게임 이슈하고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서 거기서 논의되는 사항이 또 개인정보의 또 논의 방향의 어떤 또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고 싶으면 가라는 화두를 던져주신 건데 사실 어떻게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의 규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지금 말씀하신 가고 싶으면 가봐 이제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도 이게 기존의 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차원에서 아니면 그게 약간 확대된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메타버스를 계기로 또 새로운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더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지정 토론을 들었는데 많은 토론거리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인사이트도 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전체 토론,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의진 의원님. 네, 의견이나 질문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발표가 꼭 개인정보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김영식 의원 사실인 초안을 제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2008, 9, 10년도에 제가 제안한 그 대규모 정책 연구가 통과돼서 이 연구를 뭐 사회학적, 철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한 다음에 그 바탕으로 법안을 도출했었는데 그걸 발전시켜서 냈던 건데 여기 잘 소개해 주셨지만 약간 이제 보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은 그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율규제를 정말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촉진을 하려면 뭔가 그 뒤에 따르는 뭔가 책임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과태료 감면 규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메타버스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게임과의 구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유통되어지는 이제 가치로서 유통되어지는 아이템이라든가 가상화폐가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메타버스 화폐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그것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 다만 이제 그게 사행 산업에 해당되거나 사행성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쪽 규제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허용되도록 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내용도 포함됐고.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용자 보호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메타버스 내에서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이 여기에 녹아 있다는 그 부가 설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를 게임물로 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서 특별한 법적 기준을 만들기 전에는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이 갑자기 생기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갈등면 뭐 가고 싶으면 이럴 수 있는데 규제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게임물로 판단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있어서의 생체 인식 정보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이제 가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적 입장에서 어려운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의견 정도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토론해 주셨습니다. 예, 황창근 의원님. 예, 아니 아주 두 번 발표를 잘 들었고요. 또 토론도 발표해 준해서 거의 버금가는 토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이제 아까 우리 허욱 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좀 용어가 적절한지 이런 이제 좀 비판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메타버스 처음에 나오고 나서 이제 쭉 진행되는 걸 이거 봤는데요.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한 10년, 15년, 한 20년 전쯤에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법적인 이제 논쟁을 많이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로운 것은 아닌데 아바타의 이제 행위를 인간의 행위와 치환시켜가지고 어떻게 이제 취급할 것인가 그때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바타가 아바타를 폭행하는 문제, 강간하는 문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실제 논쟁도 있었고 많은 이제 글도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과연 이게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됐을까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큰 발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법적인 논쟁은.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은 그냥 제가 보건대는 이 메타버스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큰 구성 요소 같아요. 이제 공간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행동을 하는 주체. 이제 행위라고 하면은 우리 법적인 개념이 이제 뒤따르니까 행위라고 하기 좀 그렇고 행동하는 이제 뭔가 주체 같은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공간 문제는 공간에 관한 아까 건축물에 관한 저작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위치에 관한 문제도 있고 공간 정보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행동하는 이제 주체의 문제는 이제 아바타의 문제인데 결국 아바타의 문제는 옛날하고 또 달라진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늘은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모임이니까 이제 이 아바타로 변환하는 과정 또는 아바타가 이제 나타내는 이제 행동, 행태에 관한 정보들이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가 뭐 이런 이제 논점으로 줄여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한 15년, 20년 전쯤에 최초의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아바타를 논할 때는 그때는 개인정보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뭐 개인정보 논의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있질 않아 가지고 없었는데 지금 이제 그 개인정보 관점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된 이제 논의가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정답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는 안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 아바타가 하는 것들을 개인정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좀 계기는 됐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별적이다. 옛날보다는 이제 훨씬 더 발전된 이제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냥 요거는 저 우리 허 부사장님한테 좀 질문인데 아까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메타버스는 진화된 인터넷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AR도 들어가고 VR도 들어가서 그렇게 진화됐다는 것인지 그거 이따가 좀 시간이 되시면 조금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 같은 이제 문외한이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코멘트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예, 감사합니다. 그 진화된 인터넷도 사실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뭐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 저희는 뭐 이제 그 저희가 인터넷에 그동안 이제 PC로 접속을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지금 인터넷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진화된 인터넷, 그러니까 넥스트 컴퓨팅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게 될 건데 그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제 넥스트 컴퓨팅은 결국 지금 PC나 스마트폰을 통한 그러니까 평면의 화면, 2D 화면이 아닌 어떤 그 뭐 그게 가상현실이 될 수도 있고 혼합현실이 될 수도 있고 확장현실이 될 수도 있는 지금하고는 다른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진화된 인터넷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네, 이상혁 의원님. 네, 오늘 발제하고 패널 토론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진 교수님이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그 사실 메타버스 진흥법이 또 논의가 또 되고 있어서 그 예전에 뭐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진흥법이나 인터넷을 전체적으로 좀 규율하는 법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도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 이제 우리 모든 사회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니까 별도의 법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또 메타버스 나오니까 또 이런 논의가 시작이 또 되고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좀 크게 이렇게 좀 일을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은 있는데 실제 내용은 보면 그 개인정보나 저작권이나 뭐 이런 식의 기존의 이제 규제 체계들을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규율이어서 그 진흥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법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진흥법 만드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진흥법들이 있다. 또 메타버스 진흥법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오늘 논의된 개인정보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의 법체계에서 어떻게 예외를 인정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진행을 하는 차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해외 법 집행 기관 관련 이슈가 되게 저는 오늘 흥미로운데요. 사실 이 메타버스도 그렇고 뭐 다른 우리 글로벌 IT 서비스들이 대부분 지금 그 초국경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이 국가 간의 이제 규제가 서로 상이하면서 생기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뭐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갈 때도 계속 이런 이제 리걸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새로 우리 위원장님 취임하셨지만 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좀 글로벌한 공조나 또는 뭐
좀 국제적인 규범을 좀 형성하려는 노력들이 앞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 나가는 데도 계속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응철 의원님. 저는 진화된 인터넷, 저도 이제 진화된 인터넷이라는 그 표현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제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은 어쨌든 인터넷이라고, 또 다른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사실 보편적이어야 되잖아요. 아까 상호 호환성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그냥 특정한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사실 그냥 공통의 어떤 일종의 공유자원, 프로토콜인 거고, 그냥 그 기반 위에서 어떤 각 업체는 다양한 방식의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연 현재의 어떤 메타버스가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공통의 규범으로서의 어떤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각 그냥 업체들이 메타버스라는 일종의 그런 버즈워드라고 하죠. 이제 그런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좀 궁금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메타버스가 뭐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오늘 메타버스와 개인정보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얘기해야 되는 개인정보 이슈가 있나?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들도 그렇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금까지 어떤 개인정보 이슈와 다른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사례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렇게 거론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생체 정보 같은 것도 예전부터 그 규제를 하고 있었고, 예, 저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보 수집이 많아질 수 있겠다. 지금 단순히 생체 인식 정보뿐만이 아니라 생체 인식 정보 중에서도 이전에는 수집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그런 우리 몸이 작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또 하나는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 중에서 저는 제 주변의 공간 자체도 엄청나게 데이터화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VR 같은 경우는 어떤 장비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맵을 통해서 우리의 밖에서의 공공 공간을 다 데이터화했다면 이제는 실내 데이터도 다 데이터화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메타버스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새로운 지점들이 있느냐, 이 부분은 좀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 저는 행태정보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토론자분께서 행태정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개인정보인지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좀 동의하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광고 식별자든 IP 주소든 저와 저 아닌 사람을 식별을 하는 거잖아요. 식별을 해서 그거에 맞게 어떤 광고를 내보내는 게 이제 표적 광고인데, 사실 그 사람한테는 제가 오병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광고 사업자한테 제가 오병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접촉한 이 이용자가 등산을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닌 예를 들면 이지은 간사님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다른 광고를 내보내야겠다,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식별자를 통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 애매모호한지 저는 좀 궁금하고, 사실 이 부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빨리 명확하게 해줘야 지금 이런 메타버스라든가 다른 영역들에 대한 개인정보 이슈들도 좀 더 명확하게 좀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오병철 의원님이 던지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거는 기본적인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다른 건 없다,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뿐이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따로 이거를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건지,
그런 이제 의문을 던지셨거든요.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고려해야 될 뭐 사항이 있는 거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저희가 미래 포럼이니만큼 예,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드는 남영주 변승 의원님. 예, 지금 요새 이제 그 디지털 휴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지 이제 디지털 더블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현실의 근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 그냥 원본과 똑같으냐, 아니면 원본과 별개의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갖는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내는 오로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그 안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이제 다양하게 또 제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정체성, I 정체성이 있고 메타 I 정체성이 있을 수 있겠다. 메타 I인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에는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더라도 저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걸 갖고 싶어 해서 그렇게 또 성격을 설정해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현실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뭐 같은 게 좋은 건지 다른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메타 I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과연 그 메타 I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럼 그거는 I의 정보인지 아니면 독립된 정보로 우리가 하고 봐야 되는 것인지, 또 아마 메타버스 안에서도 가치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러면 그거를 그 안에서의 권리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그거를 복제하거나 혹은 사기를 친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럼 그것도 그러면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럼 개인정보와 유사하다고 봐야 되느냐, 또 이런 또 철학적 법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이제 미래 포럼이니까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토론 고맙습니다. 우리 양준 의원님. 네, 저는 앞에 두 분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왜 제가 메타버스를 이제 애완동물하고 비슷하게 쳐다보는데,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막 내 아기, 내 아이 막 이렇게 기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애완동물이 나를 물었을 때 존속 상해냐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생체정보 입수된 거를 관리적 측면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하는 게 맞는데, 그 나의 대체물, 나를 대체하는 아바타로서의 대체물은 저는 그냥 게임의 연장선이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지 그게 개인정보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아바타를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데 결국 내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팔로워가 뭐 100만이 되면 내 아바타를 제3자한테 팔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법적 아무런 제약이 없거든요. 근데 인체를 팔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 큰일인데 팔고 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 그걸 개인정보라고 우리 인간하고 동일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이 마당에는 그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얘기하는 게임 선상에 하나의 내가 지금 당장 게임을 하는 하나의 그냥 게임 오브제지. 나는 대체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의사에 따라서 이걸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팔 수 없고 나랑 영원히 같이 간다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개인정보에 얼굴이 비슷하다. 제페토 더 아시지만은 기본적 유형에 안경을 검은 거 꼈냐, 머리카락 노라냐, 검으냐 이런데 거기에 무슨 나에 대한 어떤 독특한 캐릭터라든가 나에 대한 개인정보에 식별될 수 있는 요소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메타버스 안의 아바타는 일단 개인정보 대상은 아니라는 게 제가 너무 단언적인 얘기지만 저의 그냥 지금까지의 소신입니다. 예, 아주 이제 주제가 이제 딱 잡혀가지고 이제 뜨거운 토론이 이어질 것 같은데 우선 최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우응철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고 또 이거를 굉장히 크게 보고 또 작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논의를 위해서는 좀 저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진화된 인터넷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본질적
의미가 UI UX의 진화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심오한 논의들은 약간 뒤로 하고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이용자의 경험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달라진 것이 큰 차이다. 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UI가 바뀜으로 인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달라지는 게 있고요. 경험 자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초기 인터넷 웹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 위주로 했고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필요한 게 개인을 식별하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라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 키보드라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가 키보드 모니터를 중심으로 했던 거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는 사실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당시 개인정보 규제가 큰 모니터와 이거 최소한 노트북 랩탑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동의를 받을 때는 뭐를 어떻게 표현하고 뭐 이렇게 박스를 쳐가지고 붉은 글씨로 표현하고 여기에 그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적용이 안 되는데 그거를 기존 그 규제로 기존의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기초로 규제를 하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VR, AR, MR, XR이 기본적인 유저 익스피리언스니까 저희가 이런 거나 키보드 가지고 그 VR을 제대로 경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쓰고 지금 보조적으로 이런 장치들을 두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장치 없이 손짓, 발짓, 제스처를 통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간소화지고 가능하면 나중에는 아예 이렇게 뇌에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또 새로운 경험이 되겠죠. 그렇게 갔을 때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쓰거나 이게 지문 눌러서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썼다 그러면 요 홍채 정보는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식별하면 되는 거고, 개인의 홍채 정보는 유니크하다라고 보이니까 그냥 그걸로 식별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제도가 그거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규제의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본질적 측면, 우리가 개인정보 문제만 이야기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의 본질적 측면이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그런 변화된 UI, UX에는 어떻게 우리가 제도를 바꿔줄 필요가 있느냐, 안 바꿔도 적용이 가능하냐, 안 바꾸려고 하다 보니 이 문구는 도저히 여기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적으로 지금 그 박민철 변호사님께서 여기 그 45페이지에 해주신 이게 이제 생체 정보잖아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중요한 게 이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조항을 만들 때는 이제 그 지문이라든지 홍채라든지 이런 생체 정보를 아이디 대신 사용할 때 뭐 도어락에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저 출입할 때 사용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들여다대고 이거 할 때 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목적이고, 예를 들면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 하에서 내가 아바타로 들어가가지고 손짓 발짓하고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 개인을 식별할 목적으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아바타의 움직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준다든지 그런 특징들을 기억해서 내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매크로로 어디 지정해 놔가지고 제가 뭐 이게 춤추는 거를 1번에다 저장을 해놔서 그것만 딱 누르면은 내가 춤추는 모습이 자동적으로 재현이 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개인정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어떤 개인의 이거 생체 정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규제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되고, 사실 아바타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저희가 온라인 게임에서 그 UI UX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 수많은 그 논의를 거쳐서 대충 정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면 되고,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자신이 원래 그 실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와 온라인 상에서의 페르소나를 다르게 설정하고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아바타 페르소나가 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식별을 하는 개인정보 정도는 수집하지만 사실 별개로 이제 구축된 세계로 보면 되는데,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경우가 있고요. 아예 성별도 바꾸고 나이도 바꾸고 해서 새로운 페르소나로 활동하는 영역도 있지만 이것이 또 비즈니스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실생활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개인 그 실생활에서 최성진이 그대로 활동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좀 더 그 민감하게 그 수집된 정보가 그 사람이 나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식별하기가 쉽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집된 정보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보호할 필요는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개인의 식별자가 노출되지 않는 이상 사실 별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식별자가 노출됐는데 제가 성별 바꾸고 여고생으로 설정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한 게 알고 보니 그게 최성진이었다 라고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만 잘 막아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홍철 의원님. 그 두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정체성이 다양하게 표출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다양한 정체성이 저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정보가 그래서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아바타의 이제 개인정보라는 걸 이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는 지금도 예를 들면 제가 뭐 구글 아이디, 뭐 그 다음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다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아이디나 아바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어도 그 아이디는 내가 쓰던 아바타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도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맥락에서는 굳이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현재 어떤 개인정보 규제 체계와 뭐가 이제 달라지는 건지 여전히 이제 해석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최성진 선생님께서 이제 생체 정보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도 예를 들면 이제 제 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박수 이런 걸 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체 인식 정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체 정보이긴 한 거죠. 생체 정보고 개인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가 민감 정보로 될 거냐라는 거는 지금 이제 생체 인식 정보도 나중에 이제 들어왔듯이 결국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민감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체 인식 정보를 넘어서 이제 생체 정보도 민감 정보로 들어올 수 있고, 저는 예를 들면 위치 정보 같은 경우도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감 정보인데 지금 그 민감 정보라고 이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제 그건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재 어떤 규범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결국 뭐 정리를 제가 해서 한 다음에 우리 발표자 두 분께 뭐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까 최성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맥락에 따라서 기존의 이슈와 똑같은 개인정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이 말씀하신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요소는 메타버스에서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나 정보통신 서비스와 달리 실제 주체하고, 뭐 지금도 SNS는 일종의 아바타니까 그 연결고리가 되게 현실하고 가깝고 거기서 나오는 활동이 현실에 미치는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의 정보는 본인의 정보라고 보기가 쉬운데, 메타버스를 만약에 그러한 아바타라는 게 독립해서 존재하는 형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 거기서 이런 활동도 경제 활동도 그 안에서 완결돼서 그 안에서 도는 경제 시스템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는 개인으로서의 그 개인보다는 가상세계의 주체로서의 활동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좀 섞여서 이게 앞으로 논의가 좀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 뭐 UI 같은 것도 저는 들으면서 언뜻 생각난 게, 우리 뭐 현실에서 명함 주고받을 때 우리가 항상 그걸 어떻게 동의를 했냐 해석을 하잖아요. 또 CCTV 찍을 때도 동의받고 못하니까 그냥 찍되 특정한 목적에서만 찍고 표시해라는 식으로 타협을 해가는데, 이런 것도 메타버스에서 어떤 UI 측면에서나 방법 측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개인정보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재밌는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신 전무 의견들이 되게 좋은 의견이고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 뭐 이런 논의에 대해서 지금 발표자분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나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또는 의견 주신 부분이 사실은 다 맞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 제가 잠깐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미 이제 기존의 뭐 규제 또는 법률로 제도 또는 규제하에서 이렇게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전 세계 다양한 사실은 전문가들 또 정부 규제 기관들 또 이용자 당사자들하고도 계속 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특히 오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생체 정보라든지 또 위치 정보 같은 부분도 당연히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바타를 만들거나 또 어떤 새로운 UI를 개발하기 위해서 뭐 앞으로 당연히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기술이 필요하다면 뭐 정보를 또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용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알리고 또 선택권을 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김명석 씨.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많이 모호한 부분이거든요. 제도적으로도 정의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규제가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더라도 너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일이 다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부분이 이제 아바타라는 것이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나를 대리해서 가상 세계에서 활동할 때 필요로 하고 그러한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성향이라든지 행태를 추적을 해서 뭔가 분석하고 나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진위 여부를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현실에 누군가를 보고 뭐 인증을 한다거나 다른 정보들을 저희한테 딱 주신다고 하시면 이 사람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비교를 해서 어떤 정도 이제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저희가 받고 있는 부분들은 그 아바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만 확인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입력되는 모든 값들이 허위의 값일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나는 전혀 다른 이제 자아를 투영하고 싶어 해서 남자인데 여자로 할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인데 뭐 할머니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가 사업자의 성향에서는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개인정보로 간주를 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디까지를 그러면 진실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제 통제를 하거나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아바타도 개인정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까지 수준으로 정의된 아바타가 개인정보로서 보호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보호 조치가 수반이 돼야 되면 아바타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도 시스템화 시켜야 되고 제도에 맞게 저희도 이제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지키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맞추느냐, 사업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이제 일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해서 통제하겠다는 규정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아바타를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나로 개인으로 딱 지정을 해버리면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바타를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합성해서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그럼 나의 개인정보를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조금 이슈가 좀 다를 수는 있을지언정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딱 개인정보로 딱 못을 받고 뭐 해야 된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정했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뭐 또 없으시면 사실 또 이 분야의 전문가가 또 우리 고학수 위원장님이신데 아마 토론에 막 참여하고 싶으셨을 텐데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뭐 학교 소속 연구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 좀 드릴 의견 또 질문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이제 오늘 제 역할은 이제 주로 이제 여러 의원님들 말씀 듣는 거라서 뭐 그 새겨 듣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 그래도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제가 지금 위원회 와서 이제 대략 한 열흘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우리나라 사회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그 흔히 이제 만물 개인정보설 뭐 이런 식의 농담 삼아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안이 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개인정보 이슈하고 이렇게 얽혀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다른 한편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조직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현재 인원이 이제 대략 한 160명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이제 이런 계속 이슈 레이징이 되는 것들 어떤 식으로 이제 감당을 할 거냐 뭐 이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숙제이고 과제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그 맥락에서도 여러 의원분들이 좀 힘을 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희망사항이 하나 있고요. 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슈들이 이제 워낙 글로벌하게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국제 공조 뭐 이런 것들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다른 이제 외국 기관하고 같이 협조하는 이제 그런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약간 저로서는 이제 이렇게 영어로 이제 nicely surprised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외부 기관하고 이제 외국 기관하고 연락을 할 때 굉장히 반갑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꽤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반갑기도 하지만 약간 당혹스러운 거는 보통 한국식 관행은 MOU 체결하고 일단 거기서 현실적으로는 멈추는 체결했습니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 내고 멈추는 뭐 이런 게 익숙한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외국 기관에서 MOU는 MOU인데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 우리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 같은 걸 만들어서 곧바로 뭐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와서 그럼 정말 뭘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실제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개인정보법 포함해서 뭐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같이 교류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맥락의 이제 관심들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뭐 저희 위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런 뭐 기술 현황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외국에서의 시각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잘 뭐 정비하고 잘 만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맥락의 또 책임감도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 뭐 잘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4차 회의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5차 회의 좀 안내를 드리면은요. 세 번째 수요일이죠. 11월 16일 3시에 이번 과제는 자율이동체 산업과 개인정보 또 역시 흥미진진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창근 의원님 발제 그리고 이호근 의원님 토론은 정해져 있고요. 추가 발제자와 토론자는 다시 공지를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뵙고 오늘 회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